아빠? 우리 아빠 맞죠? 정말 우리 아빠예요? 가을밤 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편의점 앞에서 12살 된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세상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 밀라노 수제 정장을 입은 45살 남자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가 차가운 손목에서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독일산 고급 승용차 운전석에서 편안하게 비를 피하며 중요한 사업 통화를 하고 있던 그의 세상이 단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서 젖은 비닐봉지 하나를 꼭 껴안고 서 있는 새 모녀의 모습, 그 광경은 차가운 비바람보다도 더 처절했어요. 낡고 여기저기 구멍 뚫린 패딩 재킷을 입은 여자는 42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한때 장미처럼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볼은 깊게 패여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무자비한 세월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남자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찔렀습니다. 큰딸은 엄마보다도 더 앙상해 보였어요. 12살 아이의 몸에 걸친 옷은 너무 커서 마른 몸이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고 바람에 펄럭이는 소매가 얼마나 말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밑으로 드러난 아이의 눈동자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작은 딸은 9살인데도 5살 아이처럼 작고 여윈 몸으로 언니 뒤에 바짝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옷 사이로 보이는 목과 팔뚝에는 영양실조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비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낡은 동네의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그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 하수구의 비린내, 그리고 가난이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쓰라린 냄새였어요. 고급 외제차 안의 은은한 가죽향과 고급 향수 냄새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절망과 포기가 배어든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곰팡이가 밴 듯한 습한 냄새가 그의 목구멍을 막았고 입안에는 쓰디쓴 충격과 절망의 맛이 번져나갔어요. 마치 녹슨 쇠를 씹는 듯한 괴로운 맛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산 수제 가죽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순간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온 환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새 모녀도 그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한때 그토록 아름다웠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10년간 겪어온 모든 고통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이 가족의 모습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렸던 한 남자가 자신이 저버린 가족이 이토록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처절한 재회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든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올 거예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 강민주는 이제 JM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과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는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 이수진은 한때 그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며 격려해주던 따뜻한 아내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늘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해두던 헌신적인 여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은 가을비를 비참하게 맞으며 두 딸과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두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딸 우주는 한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듯한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딸 별이는 태어났을 때 그토록 건강하고 통통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을 만큼 가냘프고 여위어 있었죠. 민준의 머릿속에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죄책감, 후회,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온몸은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된 것처럼 경직되어 있었어요. 빗방울이 그의 값비싼 에르메스 넥타이와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흠뻑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도 100만 원짜리 구두도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수진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당황과 경계심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돌아서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들이 실수했나 봐요.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게 했어요. 한때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마치 구걸하듯 사과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마치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민폐라도 되는 양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민준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준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거대한 바위덩어리라도 걸린 것 같았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들이 빗물에 금세 지워져 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꾸민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들의 앙상한 얼굴과 전처 수진의 지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작은 딸 별이의 맑은 눈동자와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라고 묻던 순수하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이 버린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공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욕망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의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마주보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 만남은 분명히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과 예감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전율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막연하지만 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처절한 재회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펼쳐질 더욱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진실들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지난 10년 동안 전처 수진과 두 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밝혀질 놀라운 진실들 앞에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남편 민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낡은 앨범을 한 장씩 넘기는 것처럼 잊고 살았던 소중한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998년 29살의 민준이 26살의 수진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진의 환한 미소는 그의 온 세상을 밝혀주었어요. 단돈 1,000원짜리 보리차 한 잔에도 두 손으로 받으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그 순수한 마음씨와 예쁘게 웃는 그 미소에 민주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컵을 건네줄 때마다 스치는 그 부드러운 손끝,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순수한 눈빛이 민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카페를 찾아가 보리차 한 잔으로 몇 시간씩 버티던 그 시절, 수진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민준에게는 세상 어떤 대화보다 소중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도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 몇 명만 모인 작은 식당에서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였어요. 수진이 입은 하얀 원피스는 백화점 의류가 아니라 동네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웨딩드레스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 수진의 눈가에 맺힌 행복의 눈물방울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어요. 신혼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둘이 함께 걸었던 그 순간들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12평 원룸이라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보다도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월세 30만 원도 버거웠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어요. 벽지가 조금 뜯어져 있어도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거든요.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미래에 대한 소소한 꿈들을 나눴어요. 언젠가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 소박한 꿈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수진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로 잠에서 깨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햇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른 새벽이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발자국 소리와 칼질 소리가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후딱 먹고 나가는 아침이었지만 수진은 언제나 현관 앞에서 정성스럽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때로는 뒤돌아보면 수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의 첫 사업은 작은 수입업체였습니다.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들여와 파는 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계약 하나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성공하는 날보다 훨씬 많았지만 수지는 한 번도 원망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업이 기울어져 가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절망에 빠져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건넨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등을 돌린 것 같아도 수진만은 변함없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12년 봄, 첫 딸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아버지 민준이 갓 태어난 딸을 처음 본 순간 세상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작디작은 손가락 하나하나 시름시름 쓰다듬어주고 싶은 보드라운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을 처음 맞이하는 맑고 순수한 눈동자.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갈 엄두도 못 냈지만 민준이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어요. 서툴기 짝이 없는 아빠의 손길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새벽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잠 못 자는 날이 계속되어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딸의 이름을 우주로 지은 것도 그들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거든요. 작은 원룸에 기저귀 빨래가 주렁주렁 널려 있어도 밤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이웃에게 미안해도 이 작은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우주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더욱 재미있는 나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특히 우주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뗄 때는 민준과 아내 수진이 양쪽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딸 별이까지 태어나면서 이 작은 가족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12평 원룸에 네 식구가 살기엔 비좁았지만 오히려 더 끈끈해진 느낌이었어요. 별이라는 이름에도 아름다운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밤하늘의 별처럼 늘 함께 빛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돈이 항상 부족했지만 가족만의 소중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월급날이면 민주는 꼭 동네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작은 과자 선물 세트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선물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만 봐도 눈이 반짝거렸어요. 아빠 최고! 큰딸 우주가 아빠 목을 껴안으며 외치는 그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작은 딸 별이도 아직 말은 서툴렀지만 아빠를 보는 그 맑은 눈동자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면 네 식구가 작은 밥상에 둘러앉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 요리들을 준비했고 집에서 담근 깍두기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 몇 조각이면 그럴듯한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메뉴는 단조로웠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수진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마다 민준의 가슴은 뿌듯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매달 마지막 주 온 가족이 함께 은행에 가는 날이었어요.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을 저축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10만 원, 때로는 15만 원이었지만 그 돈 한 장 한 장에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어요. 우주와 별이의 작은 손을 하나씩 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들이 민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아이들도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아이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자신들도 덩달아 좋아했거든요. 그 순수한 기쁨이 민준에게는 더욱 소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수진과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대신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 나갔어요. 수진의 단정한 글씨로 하나하나 기록되는 그 가계부는 가족의 소중한 역사이자 미래를 향한 계획서였습니다. 이번 달은 20만 원이나 모았네요, 여보.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 민주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함께 기뻐했어요. 20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 돈이 1,000만 원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었거든요. 살림살이도 검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아이들 옷은 대부분 이웃에서 물려받거나 벼룩시장에서 사온 것들이었지만 수진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치면 새 옷 못지않게 깨끗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서 작은 구멍을 꿰매고 색이 바랜 부분을 정성스럽게 염색하고 단추 하나하나까지 새 것으로 달아주는 수진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 옷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새 옷을 사주지 못하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우주와 별이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손질해준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었거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중고가게에서 사온 낡은 인형이나 블록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민준이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그 장난감들로 놀아주는 시간은 그 어떤 고급 여가 활동보다도 값진 시간이었어요. 우주가 인형에게 말을 걸고 별이가 블록으로 높은 탑을 쌓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는 이런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부유한 집보다도 풍족했던 그 시절. 민주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했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 순간 느꼈거든요. 수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와 우주와 별이라는 천사 같은 딸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민준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행복이 곧 악마 같은 유혹 앞에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검은 독이 서서히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완벽했던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 넣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평범하지만 완벽했던 가족의 행복이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이고 잔인한 변화의 시작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노로 주먹을 쥐게 될 거예요. 2008년 민준의 작은 수입업체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대형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갑자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10만 원, 20만 원씩 모으던 저축 통장에 처음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을 때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의 단맛을 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더 큰 사업 기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내일의 미팅과 계약서에 가 있었어요. 딸들이 아빠에게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민준의 정신은 온통 돈과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처음 변화를 감지한 것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던 시간인데 민준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중국어 번역 프로그램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큰딸 우주가 다가와서 아빠 무릎에 앉으려고 했지만 민준은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그는 계약서를 읽느라 바빴어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민준의 표정에는 욕심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져서 한때 그토록 따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의 봄, 민준은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JM 트레이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12평 원룸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를 하면서 가족들도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남편이자 아버지인 민준이 이미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의 일정은 점점 바빠졌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중국 거래처와의 화상회의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커질수록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피었는데 이제는 민준이 핸드폰만 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해도 그는 대충 그래, 잘했네라고만 답할 뿐이었어요. 그의 여름,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무역업계 세미나에서 그는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35살의 그녀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박서연은 미국에서 15년을 보낸 엘리트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와튼 스쿨에서 MBA를 마친 후 월스트리트에서 몇 년간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해외 명품 정장에 고급 핸드백,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돈과 교양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과 동시에 강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있었던 네트워킹 파티에서 박서연이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는 민준의 사업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철저하게 조사해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민준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그녀가 건넨 명함에는 서연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아직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런 세계에 속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연은 의도적으로 민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업 관련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제안했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날 때마다 그녀는 민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하고 화려한 세계였어요. 박서연과의 대화는 민준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녀는 수억, 수십억 단위의 돈을 마치 용돈처럼 이야기했고 해외 투자나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백만 원 단위로만 생각해오던 민준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점점 현실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을 통해 박서연은 교묘하게 민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수진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계급적 차이를 부각시켰어요. 민준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그에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마치 독사가 먹이를 유혹하듯 서서히 그리고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박서연의 이런 말들이 서서히 민준의 마음에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12평에서 18평으로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수진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고마트에서 할인받은 옷을 입고 기뻐하는 아내가 박서연의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생각에 민주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을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거실에서 또다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진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짜증스럽게 반응했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한가요? 당신의 눈빛이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의 이 절절한 호소에 민주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는 수진이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죄책감을 가리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박서연은 남편 민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각본처럼 민준이 가장 흔들릴 때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투자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제안이었어요. 50억 원이라는 숫자는 민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기회였어요. 그 돈이 있으면 사업을 10배, 100배로 키울 수 있었고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사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수진에 대한 폄하를 계속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비교와 암시를 통해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치 독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말이죠. 박서연의 공략은 점점 더 대담하고 잔인해졌어요. 어느 날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뵀는데 아내분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촌스럽고 교양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솔직히 민준 씨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악독하고 잔인한 말들이 민준의 귀에는 마치 진실의 계시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거든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감정마저도 욕망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민준의 내면에서는 치열하고 잔혹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 넘게 함께해온 수진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서연이 제시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공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욕심이라는 검은 악마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접근과 유혹은 단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최종 계획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그녀에게 민준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민준의 사업을 이용해 큰 사업을 이루려는 완벽한 디딤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가족 하나쯤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내리려는 선택이 얼마나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올지,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들을 어떤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넣게 될지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지옥이 단순한 가난과 고통이 아니라 악마 같은 여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잔혹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펼쳐질 배신과 이별,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게 될 거예요. 박서연의 달콤한 유혹과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기회 앞에서 민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보다는 성공이, 사랑보다는 돈이 더 소중해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의 몹시 추웠던 겨울, 차가운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은 박서연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가족을 버렸어요. 그날 아내 수진이 큰딸 우주와 작은딸 별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민준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미래만을 바라보며 등을 돌린 채 박서연과 함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그 순간부터 수진과 두 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새 모녀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두려움이었어요. 민주는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새 모녀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친정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은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형편에 갑자기 식구가 3명이나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수지는 더 이상 연로하신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수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원룸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땅 아래쪽에 있어서 한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형광등을 켜야만 겨우 사람이 살만했습니다. 벽에서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항상 났고 여름이면 더위와 습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참혹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수지는 새벽 5시부터 강남의 오피스텔 청소 일을 시작해서 오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오후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4군데를 뛰어다니며 16시간을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을 혼자 두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살 우주가 5살 동생 별이를 돌봐야 했어요. 어린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보살피며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수진에게는 죄책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날이 한 달에 절반은 되었어요. 그런 날이면 아이들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수진이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볼 때마다 텅 빈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가슴을 얼려버렸어요. 첫 번째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 가족이 방 한켠에서 이불 하나에 껴안고 잠을 자야 했어요. 반지하라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엄마 너무 추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의 여름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반지하 집에 지옥 같은 현실이 드러났어요. 벽 모서리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비가 며칠 계속 내리자 바닥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은 밤새 양동이와 대야 빈통까지 동원해서 물을 퍼내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아빠랑은 왜 헤어진 거예요? 큰딸 우주의 이런 질문에 수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 우리 우주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벽 전체에 시커먼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공기가 탁해지면서 아이들이 기침을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딸 별이는 밤마다 기침을 해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더욱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기료를 몇 달째 밀리게 되면서 전기가 끊어진 날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날이면 촛불을 켜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했어요. 어두운 반지하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연필을 잡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진료비는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값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작은 딸 별이가 감기에 걸려서 사흘 밤낮 고열에 시달렸을 때 수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해열제조차 살 돈이 없어서 찬물 수건만 이마에 올려주며 밤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고열에 시달리는 별이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도 낫게 해주지 못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명절은 수진에게 더욱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온 나라가 가족의 정을 나누는데 수진에게는 오히려 가난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날이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수진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밀가루로 부친 부침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시들어가는 콩나물 한 줌과 상한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라면 한 봉지가 추석 상의 전부였어요. 추석떡 대신 편의점에서 할인받은 빵 몇 개가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소리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마다 수진네 집의 적막감은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왜 여기서 살아야 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할머니 집에는 왜 못 가요?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보여줄 얼굴도 없었거든요.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수진이 화장실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을 아이들은 모른 척 해주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생활도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아이들이 별도로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에 넣을 반찬조차 변변치 않았어요. 시든 김치와 계란말이 조각 하나,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밥에 간장만 비벼서 싸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왜 엄마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있다고 하기엔 만난 지 너무 오래됐고 없다고 하기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풍이나 체험학습 같은 학교 행사 때마다 수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참가비 5만 원, 10만 원이 거대한 부담이었지만 아이들만 혼자 교실에 남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밤새 더 일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라고 당연하게 말하던 아이들이 점점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특히 큰딸 우주는 또래보다 훨씬 빨리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동생을 돌보고 라면을 끓여주고 때로는 울고 있는 엄마를 토닥토닥 위로해주기까지 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미 세상의 무게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 약속했던 양육비 100만 원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한 달, 2달씩 밀렸습니다. 수진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박서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가족은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수진에게는 그 100만 원이 생명줄이었는데 그마저 끊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정말 안 보고 싶은 건가요? 어느 날 우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수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그들을 버렸다는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고 한때 빛났던 눈동자는 이제 체념과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도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채 마치 작은 어른들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거예요. 수진의 모성애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가족의 비참한 몰락이 단순한 불운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악마 같은 여자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 무고한 가족을 10년 동안 지옥에서 신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수진과 두 딸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던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뒤늦은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전처와 딸들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강민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서도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꾸민 호화로운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비참했던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새 모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작은 딸 별이가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라고 물었던 그 순수하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어요. 자신의 딸이 아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한 아버지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시켜 은밀하게 전처 수진과 아이들의 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받아본 보고서는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혹한 내용이었어요. 곰팡이로 뒤덮인 반지하 집, 하루에 4군데를 뛰어다니며 일해도 겨우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괴로워했어요.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고급 위스키였지만 입안에서는 쓰디쓴 후회와 죄책감의 맛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각종 상장들과 트로피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는 차가운 증거물처럼 보였어요. 잔을 입에 대고 있던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는 자각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비서 최 과장을 불러서 은밀한 임무를 맡겼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세요. 최 과장은 사장의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민준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왔거든요. 그는 주저없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은밀한 지원 작전은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어요.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아직 동네가 조용한 시간에 수진의 집 앞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생필품과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선한 쌀과 과일, 영양가 있는 반찬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간식들까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말이죠. 처음에 수지는 배달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달원에게 물어봐도 이미 결제가 완료됐습니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고 발신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우주와 별이의 급식비, 체험학습비, 준비물비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누가 후원하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똑같이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갑자기 가스비와 전기료 고지서에 후원금으로 결제 완료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며 지내던 가족이 드디어 따뜻하고 밝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천사 같은 도움을 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로 전 남편 민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고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을까요? 수진이 아이들에게 감격해서 중얼거릴 때마다 아이들도 함께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새 모녀의 생활은 극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몇 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수진도 아르바이트 개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눈부신 변화였어요. 그동안 완전히 잃어버렸던 천진난만한 웃음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큰딸 우주의 환한 미소, 친구들과 똑같이 체험학습에 참여하게 된 작은 딸 별이의 들뜬 기쁨이 수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행복해졌네요. 우주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이들이 다시 아이다워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민주는 오히려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익명의 선행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진짜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이제 아빠가 다 책임질게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숨어서 몰래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지속되고 있을 무렵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었어요. 바로 현재 아내인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자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남편 민준의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민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지출들, 비서 최 과장과의 은밀한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들어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그리움의 기색들. 박서연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서연은 최 과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책상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최 과장을 향했을 때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최 과장,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당황했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전처 가족을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박서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자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제거했던 수진과 아이들이 다시 민준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10년 전 그 모든 음모와 계략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그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서연은 민준의 모든 은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최 과장을 완전히 통제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민준의 모든 금융 거래를 감시하며 수상한 지출이 있으면 즉시 추궁했습니다. 학교에도 가족 사정상 지원이 어려워졌다며 후원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어요. 박서연에게는 이런 뒤처리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이 터졌습니다. 어느 맑은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받던 작은 딸 별이가 갑자기 엄마 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채 쓰러졌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별이는 이미 응급실 침대 위에서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가느다란 숨소리를 보며 수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서 내린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즉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최소 2억 원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특수 인공심장 판막을 들여와야 하고 수술팀도 외국에서 초청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는 수진에게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버렸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수진의 절규가 병원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큰딸 우주는 엄마 곁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동생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내 동생이 죽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해서는 안 될 너무도 잔혹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현실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별이는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온갖 의료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수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아이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수진은 자신의 심장을 대신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잔인한 건 이때를 노린 박서연의 악독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완벽한 기회로 보았어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병원 측에 은밀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순서를 최대한 뒤로 미루게 하고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요청도 모두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의료진들에게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식의 암묵적 압력까지 가했습니다. 박서연에게는 이것이 민준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에게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전처의 딸이 죽으면 민주는 완전히 심리적으로 붕괴돼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차갑게 계산한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슬픔에 빠진 민준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완벽한 아내가 되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아이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녀였습니다. 별이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료진들은 하루하루가 고비라고 경고했어요. 수지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모두 바치더라도 딸만은 살려달라고 눈물로 빌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사의 기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던 민주는 그때까지도 박서영과 함께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사업 미팅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저 멀리 병원에서 생과 사의 경계선을 오가며 신음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과연 이 무고하고 순수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 악마 같은 여자의 교묘하고 잔혹한 방해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위기의 한복판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4시 회장 민준이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 최 과장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여는 그의 손까지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별이가, 작은 딸 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진 듯 온 세상이 하얗게 번쩍거렸습니다. 귓속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입안에는 쇠맛이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에 손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최 과장의 다음 말은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얼려버렸어요.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수술비가 2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 순간 민주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던 손이 경련하듯 떨렸고 그 종이들이 우수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라는 가면 뒤에서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완전히 짓눌렀어요. 지금 당장 헬기를 띄워. 1시간, 아니 30분 안에 병원으로. 민준의 목소리는 건물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10년간 외면했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지금 이 순간 딸의 생명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것이었어요. 40분 뒤 민주는 병원 응급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뛰어내린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품이 있던 표정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오느라 숨이 거칠어진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가죽 구두 밑창이 병원 바닥을 쿵쿵 울리며 그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강민준이 목격한 광경은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전처 수진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소금처럼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극도의 공포 때문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기도하듯 꼭 모아져 가슴에 붙어 있었어요. 전처 수진 옆에서는 큰딸 우주가 눈이 퉁퉁 부어서 거의 뜨지도 못할 상태로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떠안은 듯 깊숙이 처져 있었고 그 작디작은 손으로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위로해야 하는 그 참혹하고 가슴 찢어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민주는 자신의 가슴에서 뭔가 터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뼛속 깊이까지 절감했거든요. 수진이 민준의 존재를 알아챈 그 찰나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순간적으로 경악, 당황, 분노,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런데 딸의 생명이 위험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 모든 개인적 감정조차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이 자신이 버린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별이는 어떻게 됐어?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졌대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수술비는 그녀에게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민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장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최우선으로 시행해 주세요. 민준의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에는 평소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어요.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초조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듯 살금살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아내 박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민준의 행방을 추적해서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이힐이 차가운 병원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불길함을 예고했어요. 고급 정장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그녀의 모습은 병원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와 너무도 대조적이었고 마치 화려한 옷을 입은 악마가 지옥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과 잔혹한 만족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와 질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과 우주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우월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민주는 돌아서서 박서연을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아내 앞에서 보여주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내가 내 딸 구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 이 말이 병원 복도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강렬했고 건물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지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간병인들도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볼 정도였어요. 박서연도 처음 보는 민준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조종해온 남자가 아니라 진짜 강인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박서연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민준을 설득하려 했어요. 여보,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업들이. 민준은 박서연의 말을 칼로 자르듯 끊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내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박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돈과 성공으로 조종해온 민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심장일과 전문의를 부르겠어요. 우리 인맥으로 더 확실하게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박서연도 상황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어 연달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평소 재벌회장으로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소아심장외과 세계 최고 권위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고 독일 심장센터의 최고 의료진에게도 즉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스위스의 심장 전문 의료진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의 세계적 전문의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용기를 준비하고 헬기도 대기시켜 놓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딸의 생명을 구하는데 쏟아부을 각오였습니다. 2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100억 원이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진들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비자 문제, 의료 면허 인증,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측의 형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민준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10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옥상에 연달아 헬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각국에서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각자 최첨단 의료 장비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마치 최첨단 의료센터로 변했고 각종 생명유지 장치와 수술 장비들이 운반되었어요. 수술실 밖은 마치 전쟁터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설명을 해주었어요. 수술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걸릴 예정입니다. 고난도 수술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불안한 기다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게 한 후 자신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앞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하늘에 매달렸어요. 수지는 딸의 생명만을 간절히 빌었고 딸 우주는 동생이 무사하기를 빌었으며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딸을 살려달라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도의 정막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은 병원 복도에서 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손짓 하나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12시간의 대수술을 마친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은 숨을 완전히 멈춘 채 그의 입술만을 응시했어요. 의사의 첫마디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과도 같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의 실이 끊어진 듯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0년간 쌓였던 모든 절망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 우주도 엄마를 붙잡고 함께 목 놓아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끝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얼어붙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지난 10년간 쌓였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작은 딸 별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작은 몸을 맡기고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민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아이의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지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별이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낯선 아저씨의 얼굴이었어요. 아이는 약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그 순간 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순수하고 맑은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이야, 아빠야. 늦었지만 진짜 내 아빠야. 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손길과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에서 아빠로 바뀌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큰딸 우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 밖에서 아빠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 죽도록 고생하게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날카롭고 아픈 질책이었습니다. 우주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동생이 죽을 뻔했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밤새 울며 일할 때는 뭐하고 계셨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질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죗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한테는 아빠 없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우주의 마지막 말에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상처를 딸들에게 안겨줬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성공과 불안은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는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전처 수진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10년간 품어온 원망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별이 수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방어적인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반응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별이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는 점점 민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구해준 이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을 순수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별이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별이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공과 부보다도 더 값진 이 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현재 아내 박서연의 얼굴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위기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제거했던 전처 가족이 다시 민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완전히, 영원히 이 가족을 민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준이 진짜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을 떠나는 길, 민준의 마음은 전에 없이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딸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진짜 가족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각오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의 주인이 10년 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을 세워왔는지를. 박서연의 핸드폰 속에는 이미 여러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박서연이 조용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계획을 앞당기세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10년간 숨겨왔던 모든 증거들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떠난 지 사흘 후 현재 아내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연달아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10년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그녀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갑고 냉정했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JM그룹 이사회 의장에게 걸린 전화에서 박서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받는 이가 느끼기에는 어딘가 날카롭고 절박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내일 당장 소집해주세요. 긴급 안건이 있어요.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과 경영권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박서연은
남편 민준이 감정적으로 흔들려 있는 지금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이라고 차갑게 계산했어요. 회사 지분 구조를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평소 완벽하게 관리하던 매니큐어가 벗겨질 정도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걸린 전화는 더욱 절박하고 위험한 내용이었어요. 10년간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신복, 비서 김 과장에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가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경고가 노골적으로 섞여 있었어요. 김 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일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키키 10년 전 그 일들 말이에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김 과장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등골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평소 즉답하던 김 과장이 이상하게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입사 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박서연의 비서로 일해왔던 김 과장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45살의 차분하고 성실한 그녀의 얼굴에는 10년간 쌓인 양심의 가책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며칠 전 병원에서 본 작은 딸 별이의 창백한 모습과 전처, 수진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말이에요. 김 과장은 원래 시골에서 올라온 순수하고 정의감이 강한 여성이었어요. 처음 박서연 밑에서 일할 때는 단순히 유능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얼마나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잔인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진과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온갖 음모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 했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가담하게 되었거든요. 김 과장의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성경책 뒤편에는 지난 10년간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지시한 모든 악행들의 결정적 증거들이었어요. 녹음 파일, 문서,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박서연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까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예감에 목숨을 걸고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것은 10년 전 녹음 파일이었어요. 박서연이 자신의 측근들과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박서연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수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체스 게임의 말을 움직이듯 한 여성과 두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하는 모습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그 과정에서 웃음까지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예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준이 완전히 과거를 잊고 저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녹음 파일 속 박서연의 목소리는 마치 악마가 속삭이는 것처럼 차갑고 잔혹했어요. 한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마치 재미있는 게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그 파일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으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까지 느꼈거든요. 한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하고 비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비겁해 보였거든요. 민준 회장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가방에 모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담고 JM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짓눌렸던 양심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에 도착한 김 과장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용기를 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김 과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뭔가 중대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는 즉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비서들을 모두 내보낸 후 김 과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김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꺼낸 것들을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많은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낡은 녹음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사모님이 이수진 씨와 따님들을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괴롭혔는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김 과장의 고백이 시작되자 민준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박서연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이 아니라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악마적이고 체계적인 음모였습니다. 민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등골에는 섬뜩한 오한이 흘렀어요. 먼저 공개된 것은 박서연의 체계적이고 계산된 접근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민준을 처음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수진과 아이들의 존재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사업이 성장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접근 계획을 세웠어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남자를 찾아 접근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사냥 본능이었거든요. 박서연에게 민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부를 함께 쌓아갈 완벽한 파트너였고 수진과 아이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방해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녀는 민준의 사업 감각과 성장 잠재력을 보고 마치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했어요. 함께 사업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민준과 수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온갖 더럽고 치졸한 수단을 동원했어요. 가짜 정보를 흘리고 민준의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수진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수진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 증거까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교하게 조작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회장님, 모두 전문업체에서 합성해서 만든 가짜예요. 사모님이 거액을 들여서 조작한 거예요. 김 과장이 내민 사진들을 보는 순간 민주는 자신의 과거 기억들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그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입안에는
피비린내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이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수진과 아이들이 재기할 수 없도록 마치 거미줄을 치듯 체계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수진이 구직 활동을 할 때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채용을 방해했고 아이들의 학교에도 압력을 넣어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상점에서도 수진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지 못하게 뒤에서 조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박서연은 전처 수진을 괴롭히기 위해 무려 수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필요할 때마다 치밀한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수진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찾으려 할 때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박서연의 악독한 목표였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것은 작은 딸 별이의 병원비까지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 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서연은 병원 측에 거액의 돈을 들여 압력을 넣어 수술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민준이 완전히 절망해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차갑게 계산한 거였어요. 한 아이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그 잔혹함에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괴물이었다니. 민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도 치솟는 분노를 느꼈어요. 성공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악마와 손을 잡았던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직접 들으면서 민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잔혹한 계획들, 수진과 아이들을 마치 벌레나 쥐새끼처럼 취급하는 말들이 그의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무고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안겨줬는지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고통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김 과장. 이렇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박서연의 과도한 친절, 수진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그리고 10년간 이어진 모든 우연들이 사실은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것은 박서연의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 감정적으로 흔들린 틈을 타서 회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약 진실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로 도망갈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와 가명, 여권까지 준비해둔 치밀함이었어요.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서연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김 과장의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주는 비로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악마 같은 여자가 받아야 할 응징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의 거짓과 음모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나니 비로소 진실이라는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그리고 박서연이라는 악마를 완전히 응징하는 것. 진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과장의 폭로가 있은 지 사흘 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박서연의 고급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어요. 평생 완벽하게 계산된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명품 정장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광경은 마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진 악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과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박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해 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거품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모래로 쌓은 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듯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법정에서 박서연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기, 협박,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심지어 아동학대까지. 그녀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은 끝이 없었어요. 특히 작은 딸 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고 판사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서연의 마지막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외모는 이제 창백하고 초라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욕심과 야망이라는 독에 취해 한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잔혹한 대가를 이제야 치르게 된 거였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반지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간절한 여정이었어요. 손에는 진심을 담은 편지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민준이 그 낡은 반지하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고 목구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의 세월과 상처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있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연의 모든 악행과 자신이 속았던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던 수진의 얼굴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큰딸 우주가 방에서 나와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아이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주야, 별이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민준이 두 딸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은 진짜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성공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잃어버렸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비로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우주의 차가웠던 표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작은 딸 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진하게 아빠에게 다가가서 작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별이는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그 순간 민준의 가슴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착한 딸을 버렸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는 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첫째 딸 우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홀로 동생을 돌보며 어른처럼 살아야 했던 어린 가슴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안 떠나요? 정말 우리랑 계속 있을 거예요? 우주의 간절한 질문에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주야. 아빠가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 평생 너희들만 지키며 살겠어. 수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10년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진짜 아버지를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수진의 이런 관대함과 성숙함에 민주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버렸는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가고 평일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을 찾아갔어요. 무엇보다 민주는 소박한 행복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비싼 선물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뒤늦게나마 깨달은 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아빠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별이는 원래 순수한 성격 때문에 금세 아빠와 친해졌고 수진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수진 가족을 넓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시켜 주었지만 그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며 서서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새집 거실에서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간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다시 만난 이 소중한 순간이 그들에게는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민주는 비로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민주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뒤늦게나마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 악마 같은 여자의 계략에서 벗어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사람의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성취도 무의미하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가족과 헤어졌지만 다시 화해하신 경험이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해서 용서받으신 감동적인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